포천의 한 육군 부대 면회실은 주말에 활기로 시끄러웠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연인들의 웃음소리,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왁자지껄한 대화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유독 한 테이블 주위의 공기마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진우 이병과 그의 누나, 이서현, 그들 앞에는 방금 전까지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던 철제 도시락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안의 내용물은 두 사람의 머리와 옷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린 후였다. 김치와 나물 반찬, 그리고 아직 김이 채 가시지 않은 뜨거운 국물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 굴욕적인 흔적을 남겼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장본인 김민석 준이는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의 모든 소음을 뚫고 나올 만큼 오만하고 날카로웠다. 이딴 싸구려 음식을 어디다 들이밀어. 내 누나 딱 술집 작부꼴인데 이런 건 어울리지 않지. 그의 모욕적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이진우 이병의 가슴에 밝혔다. 진우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처럼 비굴해 보였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김준희를 쳐다보지도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진 음식물을 닦아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후였다. 하지만 누나는 달랐다. 이서연.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에도 똑같이 뜨거운 국물과 밥알이 엉겨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표정에는 그 어떤 굴욕감이나 분노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지금 일어난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녀는 천천히 아주 침착하게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국물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떨고 있는 동생 진우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동생의 뺨에 묻은 김치 국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김민석 준이를 더욱 불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입을 열어 모욕을 퍼부으려던 순간 그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고 죄인을 심판대에 세운 법관의 눈빛이었다. 김민석 준이는 방금 자신이 힘없는 두 남매를 완벽하게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완벽한 착각이었다. 그는 방금 대한민국 국방부 인권정책과장 육군소장의 머리 위에 음식을 쏟아부은 것이었다. 그리고 심판의 폭풍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포천의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던 어느 주말 오후에 싹 텄다. 대한민국 육군 제엑스보병사단 예하독수리 연대, 통일의 최전선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위병소 위에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지만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구호의 활기참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잘 조여진 현악기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부대 곳곳에 서려 있었다. 주말을 맞아 면회 온 가족들의 차량이 드문드문 주차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서도 편안함보다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엿보였다. 위병소를 통과한 한 여성이 면회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 그리고 편안한 스니커즈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는 영락없는 주말을 맞아 동생을 보러 온 평범한 누나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동생이 좋아할 반찬들로 정성껏 채운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그녀가 주변을 살피는 눈빛만큼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눈은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듯하면서도 부대의 모든 것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자의 미세하게 흐트러진 복장, 녹슨 철조망의 일부,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CCTV의 사각지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가 되어 차곡차곡 저장되고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민간인의 시선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생과 사의 경계를 체득한 최정예 특수부대 지휘관의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수수한 미소 뒤에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대한민국 육군소장이 아닌 그저 이등병 이진우의 하나뿐인 누나로 존재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왁자지껄한 소음과 함께 음식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이미 많은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이질적인 긴장감을 감지했다. 병사들은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출입문 쪽을 힐끔거리며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누나, 저쪽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갓 이등병 계급장을 단 군복이 아직 몸에 일지 않은 앳된 동생 진우였다. 그는 누나를 발견하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짙은 피곤함과 불안감을 이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진우야, 잘 지냈어? 훈련은 할 만하고?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물었다. 그럼, 누나. 완전 특급 전사 체질인가 봐. 근데 여긴 어떻게 왔어? 바쁘다고 했잖아. 진우는 애써 밝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불안하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내 동생 보러 오는데 바쁜 게 어디 있어.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계란말이 해왔어. 어서 앉아. 두 사람은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서현이 도시락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진우는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그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서연은 동생의 손목 안쪽에 스치듯 지나간 희미한 멍 자국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동생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다른 가족들의 대화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들, 돈은 부족하지 않고? 이번 달에도 그 부대 발전 기금이라는 거 또 내야 하니? 희미하게 들려오는 대화의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렸다. 방금 전까지 왁자지껄하던 면회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김민석 준이. 그는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간부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오만함과 권태로움이 가득했다. 그는 군복을 마치 패션 아이템처럼 일부러 단추를 한두 개 푼 채 비스듬하게 걸치고 있었다. 그는 면회실 전체를 마치 자신의 왕국을 순시하는 왕처럼 거만한 시선으로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병사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이진우 역시 음식을 씹던 것을 멈추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김민석 준이의 시선이 마침내 이진우와 이서연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멈췄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걸친 채 그들을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이야, 이진우 이병.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혼자서 무슨 진수성찬을 즐기고 계신가?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다. 아, 아닙니다. 누나가 면회를 와서. 진우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설픈 차려 자세를 취했다. 김민석은 그런 진우를 경멸적으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바닥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런데 내놈 발밑은 지금 이게 무슨 꼴이지? 모두의 시선이 진우의 발밑으로 향했다. 그가 급하게 일어나면서 의자 다리가 지정된 노란색 선 밖으로 아주 약간, 정말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살짝 벗어나 있었다. 내 놈은 눈이 장식인가? 아니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내가 면회실 의자는 항상 노란 선 안쪽에 정확히 맞춰 놓으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정신 상태로 실전에서 총은 제대로 쏠 수 있겠어? 내 놈 하나 때문에 우리 소대 전체에 군기가 빠졌다는 소리를 듣게 생겼잖아. 그의 고함 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다. 이것은 명백한 트집이자 공개적인 망신이었다. 이서연은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석 준이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과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자신의 눈이라는 카메라로 정확하게 촬영했다. 그의 언행, 그의 태도,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다른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사건 파일이 되어 그녀의 머릿속에 정리되고 있었다. 직권남용, 공개모욕, 가혹행위 소지 다분. 한동안 진우를 향해 폭언을 퍼붓던 김민석 준이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진우의 옆에 서 있는 이서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저급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데 옆에는 누구셔? 누나라고. 그는 비웃음을 머금은 채 이서연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네, 제가 진우 누나입니다. 서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김민석은 그녀의 그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그녀의 수수한 니트와 청바지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조롱과 시비조가 가득했다. 군인 누나라는 사람이 옷차림이 천박하게 그게 뭐야? 어디 나이트클럽이라도 가시나? 병사들 군기 잡는 신성한 부대에 그런 야한 옷차림으로 들락거리면 군인들 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몰라? 그의 말은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나, 그게 아니라. 그가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그를 제지했다. 면회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잔혹한 연극의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김민석 준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얼음보다 차갑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정의의 여신이 자신의 다음 심판 대상을 발견했음을 알리는 서늘한 섬광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곧 시작될 거대한 전쟁을 예고하는 가장 무서운 선전포고였다. 김민석 준이가 경멸적인 시선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면회실을 떠나자 얼어붙었던 공간의 시간은 아주 느리고 삐걱거리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깨져버린 유리잔처럼 이전에 활기차고 따뜻했던 분위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잦아들었고 대화는 낮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모두가 방금 전에 그 폭력적인 장면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기 앞에 음식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공기 중에는 음식 냄새 대신 굴욕과 공포가 남긴 씁쓸한 잔향만이 감돌았다. 김민석이라는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의 중심에서 이진우 이병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잘게 떨리고 있었고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죄인이었다. 감히 준이님의 심기를 거스르고 하나뿐인 누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죄인. 그는 감히 누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하고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당한 모욕 때문이 아니라 누나가 겪었을 수치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서현은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그 어떤 소란도 없었던 것처럼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평온했다. 네가 뭐가 미안해? 괜찮아, 진우야. 아무 일도 아니야. 어서 앉아.
갈비찜 다 식겠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오히려 진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는 누나의 말에 거역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방금 전까지 꿀맛 같았던 누나의 음식은 이제 모래알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꾸역꾸역 밥을 입에 넣었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이 끔찍한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기 위한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이서연의 머릿속은 그 어느 군사 작전 회의 때보다도 더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방금 전의 상황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재생되고 있었다. 김민석 준이의 오만한 표정, 그의 모욕적인 언사, 그 앞에서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동생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서 애써 시선을 피하던 다른 병사들과 가족들의 얼굴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사건 파일 넘버 1이 생성되고 있었다. 대상, 김민석 준이. 혐의, 직권남용, 공개모욕, 병사, 인격권 침해, 특이사항. 피해 병사들의 극심한 공포 반응으로 보아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가혹행위의 가능성 농후, 추가 정보 수집 및 분석 필요. 그녀는 동생이 갈비찜을 집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군복 소매가 살짝 걷어 올라가며 손목 안쪽의 피부가 드러났다. 그곳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녹색과 보라색이 섞인 오래된 멍자국. 서연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그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동생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어쩌다 다쳤어? 멍들었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은 법의학자의 그것처럼 냉철하게 동생의 상처를 분석하고 있었다. 멍의 형태는 불규칙하지 않았다. 마치 5개의 손가락으로 강하게 움켜쥐었다가 놓았을 때 생기는 바로 그런 형태의 멍이었다. 멍이 색깔로 보아 최소 며칠은 지난 상처였다. 이것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명백히 누군가에 의해 가해진 폭력의 흔적이었다. 이거. 진우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반사적으로 소매를 내려 자신의 손목을 감췄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그냥 훈련받다가 좀 부딪혔어. 유격 훈련 때 외줄을 타다가 미끄러져서. 그때 줄을 너무 꽉 잡았나 봐. 하하.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서투르고 허술했다. 외줄을 타다 생긴 멍이 어떻게 손목 안쪽에 저런 형태로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이서현은 동생을 다그치지 않았다. 지금 그를 추궁하는 것은 겁에 질린 토끼를 더 깊은 굴 속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공포에 지배당한 사람은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녀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다. 그래, 조심 좀 하지. 아프진 않고. 의무관한테 가보지 그랬어. 그녀는 걱정스러운 누나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거짓말에 대한 허점을 파고드는 고도로 계산된 심리적 압박이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괜찮아. 정말이야. 이 정도는 모 군대에선 훈장이지. 다 나았어. 진우는 황급히 화제를 돌리려 했다. 누나, 근데 저번에 말한 그 프로젝트는 잘 돼가? 밤새우고 그런 거 아니지? 서연은 동생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순순히 화제를 돌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동생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 한편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동생의 입이 막혀 있다면 다른 곳에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 이 면회실은 그녀에게 있어 최고의 정보 수집 장소였다. 잠시 후 그녀는 일부러 물을 쏟는 실수를 했다. 어머, 미안. 내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넌 천천히 마저 먹고 있어.
그녀는 진우를 안심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그녀는 면회실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그녀의 시선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빠르게 스캔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목표를 정했다. 아들의 어깨를 계속 주무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한 중년의 어머니였다. 서연은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가며 마치 발을 헛디딘 것처럼 살짝 비틀거렸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사과하며 그 어머니와 눈을 맞췄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대답했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서연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녀만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아드님 보니 듬직하고 좋네요. 저희 동생은 아직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대 훈련이 많이 힘든가 봐요. 그렇죠. 그녀는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상대방이 부담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안전한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다른 게 더 힘들죠. 다른 거라면? 서연은 순진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들의 눈치를 한번 보고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매달 부대 발전 기금이라고 돈을 보내줘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아들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좋은데 쓴다고는 하는데 액수가 너무. 부대 발전 기금. 서연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군에서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병사 개인이나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금품 갈취였다. 저런. 다들 그렇게 내시나 봐요. 쉬쉬해서 그렇지 아마 거의 다 낼걸요? 간부님들 회식비로 쓰인다는 말도 있고. 어휴, 말을 말아야지.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기를 꺼려하며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다. 조직적인 상납 시스템.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이번에는 음료수를 사오겠다는 핑계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PX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한 아버지였다. 그녀는 PX에서 음료수 2캔을 사서 나온 뒤 그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음료수 1캔을 그에게 건넸다. 아버님, 힘드시죠? 저도 오늘 동생 꼴 보니 마음이 영 그렇네요.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경계심을 풀고 그녀가 건넨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자식 군대 보내놓은 부모 마음이야. 다 똑같지 뭐. 아까 그 김민석 준이님이라고 하셨나요? 원래 저렇게 군기를 엄하게 잡으시나 봐요. 저희 동생이 아주 겁을 먹어서요. 서연은 다시 한번 핵심 인물의 이름을 던져 상대의 반응을 살폈다. 그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 새끼는 인간도 아니야. 애비 빽 믿고 설치어대는 망난이지. 연대장이지 애비라니 누가 건드리겠어. 연대장의 아들.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절대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배경. 그것이 바로 김민석이 부대 안에서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였다. 이 부대는 이미 정상적인 지휘 체계가 무너진 하나의 거대한 사적 왕국이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한이 맺힌 듯 말을 이어갔다. 우리 아들놈 얼마 전에 새로 사준 시계도 잃어버렸다고 하더만. 말로는 훈련하다 잃어버렸다는데 내가 볼 땐 뻔하지 뭐. 그놈한테 뺏긴 거지.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냥 무사히 전역만 하기만을 바랄 뿐이요. 폭행, 금품 갈취, 그리고 최고 지휘관의 묵인 또는 동조. 이 부대는 뿌리부터 썩어 있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진우야. 떠나기 전 그녀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기죽지 마.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누나한테 전화해야 해.
알았지? 망설이면 안 돼. 그녀의 목소리에는 누나의 따뜻함을 넘어선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그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걱정하는 누나의 진심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은 부대를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차에 타자마자 따뜻하고 상냥했던 누나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안 회선을 통해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를 입력했다. 수신인은 부관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제-X사단 독수리 연대, 연대장 김종필 대령 및 직할 중대 소대장 김민석 준이, 전반적인 인권 실태 및 부조리 의혹 관련 예비조사 프로토콜 개시,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고 바람. 문자를 전송한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차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귀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심장부를 향해 정의의 여신이 자신의 칼을 빼들고 조용히 진격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첫 번째 면회가 있은 후 2주일이라는 시간은 이진우 이병에게 2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누나가 다녀간 그날 이후 김민석 준이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우를 대놓고 모욕하지 않았다. 대신 아무도 보지 않는 생활관의 어두운 구석이나 늦은 밤 인적 없는 창고 뒤편에서 그를 불러내 온갖 트집을 잡아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를 짓밟았다. 네, 누나 때문에 부대 분위기만 망쳤다. 어디서 건방지게 민간인을 끌어들여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그는 자신의 가학적인 분노를 진우에게 쏟아냈다. 이진우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면회 날이 밝았다. 이서연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부대를 찾았다. 지난 2주간 그녀의 부관이 비밀리에 수집한 1차 자료들은 그녀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연대장 김종필 대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거나 훈련 성과를 부풀려 상부에 보고한 전적이 있는 전형적인 출세, 지향적 기회주의자였다. 아들 김민석 준이는 임관 후 복무했던 모든 부대에서 크고 작은 마찰과 구설을 일으켰지만 아버지의 후광 덕분에 번번이 징계를 피해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부자는 군대라는 조직이 가진 폐쇄성을 방패 삼아 자신들만의 작은 왕국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누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진의 심장부로 다시 한번 침투하는 위장한 특수요원이었다. 그녀의 복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수수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움직임이 편한 신축성 좋은 바지, 유사시의 무기가 될 수도 있는 단단한 벨트, 그리고 모든 것을 녹음할 수 있는 초소형 녹음기가 장착된 평범한 모양의 브로치, 그녀의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2주 전보다 훨씬 더 살벌했다. 병사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마치 감시받는 죄수들처럼 서로 눈치만 살피며 나지막하게 대화할 뿐이었다. 진우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누나를 보며 짓는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동생을 맞았다. 진우야,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니야, 누나. 그냥 야간 훈련이 좀 많아서 그래. 나 완전 강철 체력이 되어 가고 있다니까. 그가 애써 웃으면서 소매를 걷어 알통을 자랑하는 신용을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팔꿈치 안쪽 군복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에 시커먼 멍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니었다. 마치 군합발 같은 것으로 짓밟였을 때 생기는 그런 형태의 멍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얼음 송곳으로 찔린 것처럼 차갑게 아파왔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맹수처럼 번뜩였다가 이내 원래의 부드러운 누나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변화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났기에 진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김민석 그리고 김종필. 너희들은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 거다. 그녀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을 때 예상했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면회실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민석 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첨하는 듯한 미소를 얼굴에 달고 있는 박중희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김민석은 의도적으로 다른 테이블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이서연과 이진우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등장은 면회실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갔다. 어이쿠 이병, 또 누님이 오셨네. 아주 효자났어, 효자났어. 김민석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시비를 걸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지 가족들이 너무 자주 들락거리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군대가 아니라 유치원이 되겠습니다. 이진우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다. 서현은 지난번처럼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만 들어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두 분, 이쪽은 무슨 일이십니까? 제 동생이 또 의자라도 빗둘게 놓았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가시가 숨어 있었다. 김민석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이런 식으로 받아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누님께서는 군대 일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가 봐. 그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난번에 보니 다른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묻고 다니시던데 민간인이 부대 내부 사정에 대해 그렇게 캐고 다니는 건 군사 보안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 모르십니까? 박중희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희 부대는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정보 수집 활동은 간첩 행위로 오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 사지 마시고 조용히 면회만 하고 돌아가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그들의 말은 협박이었다. 너의 그 하찮은 호기심이 네 동생의 군 생활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노골적인 경고. 진우는 겁에 질려 누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제발 누나, 그냥 미안하다고 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의 눈빛이 애절하게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의 반응은 그들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앉아있을 때는 몰랐던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두 남자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동생을 둔 연약한 누나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변호인의 그것처럼 날카로워졌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 몇 가지 법적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바로잡아 드려야겠군요. 그녀는 박중희를 먼저 쳐다보았다. 박중희님,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군사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또는 물건을 지칭합니다. 제가 다른 부모님들과 아들의 식사는 괜찮은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눈 대화가 과연 국가안전보장을 명백히 위협할 수준의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만약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중희님께서는 지금 군사기밀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민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중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직권남용. 평범한 민간인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오자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서현은 그에게 더 이상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시선을 김민석 준이에게로 옮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김민석 준이님, 제가 제 동생의 안위를 걱정하고 다른 병사들의 생활에 대해 관심 갖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혹시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이 부대 안에 존재하기라도 하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다. 김민석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부대는 전군 최고의 인권 모범 부대다.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자신감이 없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강의를 하는 교수처럼 논리 정연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왜냐하면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조항에 따르면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행, 폭언, 금품 갈취 등의 행위는 국방부 훈령 제20호 병영생활 행동 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지휘관의 관리 감독 책임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니님께서는 물론 이 모든 규정에 대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군형법 제62조, 국방부 훈령 제20호. 이 단어들이 튀어나오는 순간 김민석과 박중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저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뭐지? 단순한 군인 가족이 아니었다. 변호사? 아니면 기자? 혹은 설마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온 사람인가? 그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서현은 그들의 혼란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그녀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미소였다. 저는 그저 제 동생이 복무하는 부대가 준이님 말씀처럼 전군 최고의 인권 모범 부대이기를 바라는 평범한 가족일 뿐입니다. 괜한 오해로 인해 사소한 실수가 국방부 인권정책과나 중앙수사단에 정식으로 보고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지나친 관심이 두 분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제 동생과 제 동생의 전우들이 이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가족으로서 최선의 관심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국방부 인권정책과 중앙수사단.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단어들은 두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중희는 이제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다가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김민석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눈짓을 보냈다. 김민석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역시 경고음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저 여자는 위험하다.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상대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굴욕적인 퇴각을 준비했다. 쳇, 말 한번 잘난 체 하네. 우리는 그저 부대 보안을 위해 원칙대로 말씀드린 것뿐이요. 우리는 감시할 테니 앞으로 행동 조심하라고. 그는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며 꼴사납게 으름장을 놓고는 박중희를 이끌고 서둘러 면회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이 아닌 강력한 천적을 만나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하이에나의 모습과도 같았다. 그들이 사라지자 면회실에는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정적이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경외감과 충격으로 인한 침묵이었다. 주변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진우 이병이었다. 그는 멍하니 자신의 누나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2명의 간부를 말 한마디로 제압해버린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하고 평범한 누나가 맞단 말인가?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자신의 누나에 대한 거대한 의문과 함께 전례 없던 강력한 경외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서현은 동생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려 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김민석과 그의 아버지는 이제 자신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고 뒷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전면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다. 사냥감이 마침내 사냥꾼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함정을 파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독수리 연대 장실의 공기는 끓는 점 직전의 물처럼 부글거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양주 냄새와 고급시가 연기가 자욱했다. 연대장 김종필 대령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단단한 얼음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들 김민석 준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자세로 서 있었다. 낮에 면회실에서 당한 굴욕감과 정체 모를 여자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그 계집이 군영법이랑 국방부 훈령을 줄줄 읊었다 이 말이냐? 김종필 대령이 나직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향한 실망감과 낯선 적의 출현에 대한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네, 아버지. 그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말투나 눈빛이 꼭 저희를 신문하는 감찰관 같았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이니 직권남용이니 막힘없이 쏟아내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민석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시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했다. 자신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부대 안에서 그것도 힘없는 이등병의 누나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다. 멍청한 놈. 김종필이 혀를 차며 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고작 계집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나? 내 놈이 조금만 더 머리를 썼더라면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게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게 아니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옷차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놈아. 중요한 건 그 여자가 아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김종필 대령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수십 년간 군대라는 거대한 정글 속에서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 살아남은 노회한 사냥꾼이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번 상대는 그동안 그가 무시하고 짓밟아왔던 어수룩한 병사, 나부랭이나 순진한 부모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변호사 아니면 기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권단체 같은 곳에서 일부러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그는 시가를 깊게 빨아들인 후 허공의 연기를 뿜어내며 말을 이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방부나 사단 감찰실에서 보낸 프락치일 가능성이다. 그의 마지막 말에 김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감찰실. 군인에게 있어 저승사자와도 같은 그 이름. 만약 그 여자가 정말 감찰실 소속이라면 자신들이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모든 비리들이 한순간에 드러날 수도 있었다. 부대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돈, 병사들에게 상납받은 금품, 그리고 셀 수 없이 자행해온 폭행과 가혹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밧줄이 될 터였다. 아, 아버지. 설마요. 그랬다면 벌써 부대가 뒤집혔겠죠? 아직은 아니다. 그 여자의 행동으로 보아 아직 확증을 잡지 못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 꼬리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지. 김종필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적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의 시선이 아들에게 향했다. 그의 눈에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민석아, 내 아버지, 그 이진우라는 놈. 그 놈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더욱 강하게 압박해라. 네? 하지만 그랬다가는 그 여자가 또,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는 거다. 이 멍청한 놈아. 김종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대놓고 때리거나 욕을 하라는 게 아니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그놈의 정신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 놓으라는 말이다. 잠을 재우지 마라. 식사 시간에 교묘하게 방해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해라. 다른 병사들을 시켜 은근히 따돌리게 만들어라. 그놈을 완벽하게 고립시켜서 스스로 제 누나에게 제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빌게 만드는 거다. 그의 계획은 지독하게 잔인하고 교활했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방식을 통해 이진우를 압박하고 그를 통해 이서연의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여자의 뒷조사를 시작해라. 네가 신뢰할 만한 놈들 몇 명을 붙여 휴가 나가는 척 위장해서 그 여자가 어디에 사는지, 직업은 뭔지, 주변 인물은 누구인지 싹 캐내. 사진도 찍어두고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게 아니냐. 알겠습니다, 아버지.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김민석의 얼굴에는 다시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다.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나니 정체 모를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싶다는 가학적인 쾌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 안에서 서서히 망가져갈 이진우의 모습을 상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이진우 이병의 군 생활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지옥으로 변해갔다. 김민석의 지시를 받은 그의 하수인들은 마치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이진우의 모든 것을 옥죄기 시작했다. 야간 불침번 근무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면 그의 침상 매트리스는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물 때문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야만 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식당에 가면 선임들은 일부러 그의 앞을 가로막고 배식을 늦게 받게 하거나 그의 식판 위로 반찬을 일부러 떨어뜨리고는 낄낄거리며 지나갔다. 그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날이 거의 없었다. 점호 시간이 되면 그의 관물대는 항상 트집 잡힐 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다. 아무리 완벽하게 정리해 놓아도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 몰래 망가뜨려 놓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밤 모두 앞에서 관물대 정리불량이라는 이유로 혹독한 얼차려를 받아야만 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동기들의 외면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동기들은 이제 그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그에게 말을 걸거나 그를 도와주는 것이 곧 김민석 준이의 눈밖에 나는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아무도 없는 섬에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육체적인 피로와 배고픔, 그리고 끔찍한 고독감. 이진우의 정신은 하루하루 피폐해져 갔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흐릿해졌고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마다 김민석 준이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우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가끔씩 진우를 따로 불러내 마치 걱정해주는 척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어이, 이병.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어? 혹시 내 누나가 또 무슨 문제라도 일으킨 건 아니겠지? 나는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괜히 누나 때문에 내군 생활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 뭐가 널 위한 길인지. 그의 위선적인 말은 진호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고통이 정말 누나 때문인 것만 같았다. 누나가 괜히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드는 바람에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누나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내면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있었다. 한편 김민석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휴가를 나가는 척 위장하여 이서연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서연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707 특임대에서 수년간 생과 사를 넘나들며 대테러 및 첩보작전을 수행했던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었다. 미행과 추적은 그녀의 전문 분야다. 그녀는 자신에게 어설픈 꼬리가 붙었다는 사실을 집을 나선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간파했다.
그녀는 그들을 비웃었다. 마치 어설픈 사냥 기술을 가진 풋내기들을 가지고 노는 노련한 호랑이처럼. 그녀는 일부러 복잡한 도심의 뒷골목으로 그들을 유인했다.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나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백화점에 들어가는 척하다가 비상계단을 통해 순식간에 건물을 빠져나오기도 하고, 지하철에서는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내렸다. 타기를 반복하며 그들을 농락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김민석의 부하들이 얻은 정보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게 역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김민석에게 미행 불가라는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찍은 사진이라고는 인파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전부였다. 김민석은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확신에 가까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그녀의 평범한 모습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눈에 보이는 적보다 보이지 않는 적이 더 무서운 법이다. 이서현이라는 존재는 이제 김종필 대령과 김민석 준이에게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제거해야만 하는 가시가 되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신들이 제거하려 하는 그 가시가 사실은 자신들의 부패한 심장을 겨누고 있는 정의의 칼날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세 번째 면회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국의 서막이 될 터였다. 운명의 세 번째 면회일. 하늘은 마치 곧 벌어질 비극을 예고라도 하듯 잔뜩 찌푸린 얼굴로 잿빛 구름을 낮게 들이우고 있었다. 부대를 감싸는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축축했다. 이서현이 위병소를 통과할 때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들은 그녀를 흘기며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무언가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동정과 연민,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부대 전체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증거였다. 이진우 이병의 누나. 간부에게 대들었던 그 독한 여자, 이서현은 그 모든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면회실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동생과의 짧은 통화를 통해 그가 겪고 있을 고통을 짐작하고 있었다. 애써 밝은 척하는 목소리, 그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감과 절망. 그녀는 동생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의 브로치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고 그녀의 주머니 안에는 만약을 대비한 또 다른 녹음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싸늘한 정적이 그녀를 맞았다. 몇몇 가족들이 면회를 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구석자리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만 대화하고 있었다. 면회실의 중앙, 가장 좋은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 누나. 이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몇 주 사이에 마치 몇 년은 늙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퀭했고 뺨은 움푹 패어 있었다.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완전히 빛을 잃고 깊은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누나를 보자 반가워하는 기색도 잠시, 이내 주위를 살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누나,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또 왔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원망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자들을 향한 것이며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 동생 얼굴 보러 왔는데 뭐가 문제야? 일단 앉아. 서연은 일부러 텅 비어 있는 중앙 테이블로 향했다. 이것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피할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고 도시락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열렸다. 김민석 준이었다. 이번에는 박중희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불량해 보이는 상병 2명까지 대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코너로 모는 늑대무리처럼 사방에서부터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을 포위해왔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겁에 질려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다. 순식간에 거대한 면회실 안에는 이서연과 이진우,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4명의 포식자들만이 남게 되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무대였다. 다른 증인들을 모두 없앤 채 오직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두 남매를 완벽하게 짓밟기 위해 만들어진 그들만의 처형장. 어이쿠, 또 오셨네. 우리 부대에 아주 정들었나 봐. 김민석이 의자를 하나 끌어와 테이블에 거만하게 걸터 앉으며 말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마시가 있었다. 이성을 잃은 분노와 상대를 파괴하기 직전의 잔인한 쾌감이 그의 눈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이서현의 뒷조사에 실패하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에 시달렸던 그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였다. 그는 오늘 이 여자에게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 부대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똑똑히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동생 보러 오는 게 정드는 겁니까? 아니면 준이님 얼굴이 그리워서 제가 자꾸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이서연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가운 미소로 받아쳤다. 그녀의 도발에 김민석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너 오늘 내가 아주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연이 정성껏 준비해온 도시락을 발로 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다. 누나. 이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뒤에 서 있던 상병 2명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그는 무력하게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2명의 선임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어디 신성한 군대에 들고 와. 김민석은 바닥에 뒹구는 반찬들을 군홧발로 지시겼다. 그가 가장 아끼던 갈비찜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계란말이가 차가운 바닥에서 더러운 군홧발 아래 짓뭉개지는 모습을 보며 이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김민석의 시선이 다시 이서연에게 향했다. 그는 아직도 뚜껑이 닫힌 채로 테이블 위에 남아있던 국통을 집어들었다. 내년은 옷차림만 천박한 게 아니라 하는 짓도 아주 싸구려 술집 작부 같아. 그런 년한테는 이런 대접이 딱 어울리지. 그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국통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국물을 이서연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그녀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니트 스웨터가 젖어들며 뜨거운 열기가 그녀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와 녹음기는 이 모든 범죄의 증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었다. 누나, 안 돼. 이진우가 절규했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선임들을 뿌리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그 순간 김민석은 국통을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이번에는 밥통을 집어들었다. 내년만 당하면 억울하지. 내 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는 이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뒤로 젖혔다. 그리고는 남은 밥을 그의 얼굴과 머리 위에 통째로 쏟아부었다. 밥알들이 그의 얼굴에 달라붙고 군복 안으로 파고들었다. 진우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굴욕감과 고통에 그의 의식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김민석과 그의 패거리들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짐승처럼 낄낄거리고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면회실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감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건방진 여자와 그녀의 동생을 모든 자존심을 빼앗고 완벽하게 짓뭉갰다고.
꼴 좋네. 이제 알겠어? 여기가 어디고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내 눈에 띄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김민석은 마지막으로 경멸적인 한마디를 던지고 몸을 돌려 떠나려 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벌인 잔혹한 파티는 사실 자신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대한 심판의 서막을 여는 의식이었음을. 거기까지 그때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이서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국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얼굴과 옷은 바발과 반찬으로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습은 분명 처참하고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조금의 나약함이나 패배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벌하고 위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굶주린 암사자처럼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얼굴에 붙은 바발을 떼어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김민석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오직 단 하나, 적을 향한 차가운 살기만이 남아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동물적인 본능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상대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이서현이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위험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다. 내 동생과 나에게 뭐라고 짓거렸냐고. 다시 한번 말해봐라. 벌레 같은 놈. 그녀의 입에서 나온 벌레라는 단어에 김민석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야, 뭐해? 저놈 아주 죽기 직전까지 패버려. 그가 뒤에 있던 상병 2명에게 명령했다. 2명의 상병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명령에 따라 이진우에게 주먹을 날리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주먹이 이진우의 얼굴에 닿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늘어났다. 김민석 준이의 광기 어린 명령이 떨어지고 2명의 상병이 이진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던 그 찰나의 순간은 이서현에게는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길고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눈은 한 상병의 주먹 궤적, 다른 상병의 발 위치,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박중희와 김민석의 얼굴까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악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뇌는 수만 번의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슈퍼컴퓨터처럼 가장 효율적이고 파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즉각적으로 계산해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몸에 잠들어 있던 야수가 마침내 포효하며 깨어났다. 그녀가 움직인 것은 상병의 주먹이 동생의 얼굴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움직였다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마치 공간을 이동한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원래 서 있던 자리에서 사라져 이진우를 붙잡고 있던 2 상병의 바로 옆에 나타났다. 그녀의 몸놀림은 유연하고 치명적인 검은 표범과도 같았다. 가장 먼저 비명을 지은 것은 이진우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있던 상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에 맞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서현은 그의 팔을 잡고 있던 손목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는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취약한 급소 2 군데를 동시에 공격당한 상병은 숨막히는 고통과 함께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그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어 일어났다. 뭐야. 왼쪽에 있던 다른 상병이 당황하여 돌아보는 순간 서현의 손날이 이미 그의 목 옆 경동맥이 흐르는 지점을 파고든 후였다. 그것은 상대를 죽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여 완벽하게 의식을 빼앗는 707 특임대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급소 타격술이었다. 상병은 억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입이 현실적인 광경에 김민석과 박중희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다. 저 여자가 방금 뭘 한 거지? 그들의 뇌는 눈앞의 상황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 미친년이. 제정신을 차린 박중희가 욕설을 내뱉으며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나름대로 부대 내에서 싸움 좀 한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력이라면 저 작은 체구의 여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다. 서현은 달려드는 박중희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반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그의 공격 범위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의 주먹을 한 손으로 가볍게 흘려보내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그의 군복 멱살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축으로 삼아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간결하고 파괴적인 동작으로 그의 몸 전체를 공중으로 띄워 바닥에 내다 꽂았다. 쾅! 박중희의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면회실 전체가 울릴 정도의 굉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폐 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고통 속에서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은 충격을 느끼며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3명, 불과 3초. 김민석 준이의 호위대를 자처했던 3명의 군인이 이제 면회실 바닥에 나뒹굴고 무력한 짐짝이 되어 있었다. 이서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옷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어냈다. 마치 아주 사소하고 귀찮은 벌레 몇 마리를 치운 것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제 면회실에는 오직 이서영과 이진우, 그리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치는 김민석 3사람만이 서 있었다. 이진우는 경악과 충격 속에서 자신의 누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내 누나 맞아? 김민석은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너 정체가 뭐야? 무슨 짓이야?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집으로 손을 가져가려 했다. 부대 내에서 간부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권총을 소지할 수 있었다. 그것이 지금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권총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이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얼려버렸다. 권총에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지금 그 자세에서 손을 대면 나는 그것을 나에 대한 직접적인 살해 위협으로 간주하고 너를 즉각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 내 말 이해했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살벌해서 김민석은 저절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상대는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괴물이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아니, 이 소라는 다 뭔가. 잔뜩 짜증이 섞인 목소리와 함께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장교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대장 김종필 대령이었다. 그는 아들이 벌여놓은 파티가 끝날 때쯤 나타나 마지막으로 위험을 과시하며 상황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는 면회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부하들과 공포에 질린 아들, 그리고 국물과 밥알을 뒤집어 쓴 채 서 있는 이서연을 보고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미간을 찌푸렸다. 민서가 이게 다 무슨 꼴이냐. 그리고 당신은 그가 이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그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서연의 눈빛, 그의 아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바로 그 눈빛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김종필은 수십 년의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을 만나봤지만 저런 종류의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눈빛도 분노에 찬 자의 눈빛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김종필 대령의 등골을 타고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기어 올라왔다. 아, 아버지, 저 여자가 갑자기 우리 애들을. 김민석이 아버지를 보자 잃었던 용기를 되찾고 고자질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이서연의 다음 행동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주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핸드백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 느린 동작에 김종필과 김민석은 자신들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범한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차가운 금속에 광택을 내뿜는 작은 물건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신분증 크기의 얇은 금속판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두 부자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 금속판의 중앙에는 대한민국의 국방부를 상징하는 봉황 무늬가 선명하게 양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글자들이 서늘한 권위를 뽐내며 새겨져 있었다. 국방부 인권정책과장, 육군소장 이서현, 소장, 메이저 제너럴, 별 2개. 김종필 대령의 눈이 터질 듯이 커졌다. 그의 뇌가 눈앞의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소장, 저 젊은 여자가 별 2개짜리 장군이라고? 그것도 국방부 직속 모든 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곳, 인권정책과의 과장?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다리가 풀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치다 벽에 등을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가 그의 절망의 깊이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김민석 준이는 그 신분증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만으로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마침내 그들에게 내려지는 최종 판결처럼 차갑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이서연, 국방부 인권정책과장으로서 명한다. 그녀는 두 부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전연대장 김종필 대령, 그리고 김민석 준이, 당신들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및 폭행교사 혐의로 지금 이 시간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체포라고? 김종필 대령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잿빛이었다.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만 사용했던 그 단어가 이제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그것도 일개 헌병이나 수사관이 아닌 국방부의 심장부에서 나온 별 2개짜리 장군의 입에서 직접. 그는 현실을 부정하려 발버둥쳤다.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자격으로. 여기는 내관할 구역이다. 외부인이, 그것도 신원도 불분명한 여자가 와서 연대장을 체포하겠다고?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이자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는 하극상이야. 그는 마지막 남은 권위를 쥐어짜내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자신조차 자신의 말이 아무런 힘도 없는 비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저 금속 신분증은 진짜였다. 저것이 진짜라면 저 여자는 이곳의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다. 김민석 준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소장, 장군, 자신의 아버지조차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자신은 그 장군에게 술집 작부라 모욕하고 머리 위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붓고 그녀의 동생을 군 앞발로 짓밟았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이서연은 그들의 발악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잠금을 해제하고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단 한 번 울렸다. 마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곧바로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냉철하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과장님, 박철진 부과장입니다. 이서연은 쓰러져 있는 부하들을 힐끗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른 강철처럼 단단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는
이 부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박 부과장. 지금 즉시 정의의 방패 절차를 발동한다. 수화기 너머의 박철진 부과장은 잠시 숨을 멈췄다. 정의의 방패. 그것은 국방부 인권정책과 내에서도 극비리에 운용되는 최악의 반인권적인 사건이 발생했거나 지휘계통의 조직적인 은폐 및 저항이 예상될 경우에만 발동되는 최고 수준의 강제수사 프로토콜이었다. 이 절차가 발동된다는 것은 한 부대의 운명이 그날로 끝장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좌표를 전송해 주십시오. 제 X사단 독수리 연대 연병장. 지금 내가 있는 곳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군더더기도 없었다. 인권 침해 조사 1팀 전원 5분 내로 출동 준비를 마치고 가장 빠른 헬기편으로 이곳으로 이동한다.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연대 본부 및 모든 중대 행정반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압수수색하고 통신망을 포함한 부대 전체를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시켜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1팀 즉시 출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707 특임대 여단장에게 내 이름으로 직접 연락해. 지금 즉시 완전 무장한 1개 중대 병력을 이곳 독수리 연대로 급파하라고.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수사팀의 안전 확보다. 이 부대 지휘관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헌병이나 다른 부대의 개입은 일절 불허한다. 오직 707만이 나의 수사를 보장할 것이다. 30분 내로 모든 병력이 이곳에 도착해야 한다. 707까지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신변의 위협이.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내 몸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으니. 대신 단 한 놈도 이곳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라.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그녀는 짧게 통화를 마쳤다. 그녀가 전화를 끊는 순간 면회실 안에는 죽음과 같은 침묵이 흘렀다. 김종필과 김민석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권 침해 조사 1팀, 국방부 직속 수사관들이 헬기를 타고 이곳으로 온다고? 그리고 707 특임대, 대한민국 최강의 대테러 부대이자 인간 병기라 불리는 그들이 고작 이 부대를 제압하기 위해 중대 규모로 출동한다고?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나 벌어질 법한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전격전. 그리고 그 전쟁의 목표는 바로 자신들이었다. 김종필 대령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대령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막다른 골목에 몰린 미친 쥐새끼에 불과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는 갑자기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은 공포와 광기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쏴버릴 거야. 이건 미친 짓이야. 당장 내 놈의 부하들을 되돌리라고 해. 그가 총구를 이서연에게 겨누었다. 아, 아버지. 김민석이 경악하며 외쳤다. 장군에게 총을 겨누다니. 이것은 반역이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서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는커녕 오히려 한심하다는 듯한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어리석군. 그 총알이 내 몸에 닿기 전에 내 놈의 손목은 이미 부러져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겠나?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김종필은 그녀의 눈을 보고 깨달았다. 저 여자는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었다. 저 여자는 정말로 그것이 가능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마지막 탈출구를 막아버린 것이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하늘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처음에는 한 대의 헬리콥터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2대, 3대, 그리고 마침내 셀 수 없이 많은 헬리콥터들의 굉음이 되어 하늘 전체를 뒤덮었다. 부대 전체가 거대한 굉음에 휩싸였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김종필과 김민석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잿빛 하늘을 가르고 검은 점들이 무서운 속도로 부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리온 기동 헬기들과 그보다 더 날렵하고 위압적인 블랙호크 특수작전 헬기들이었다. 거대한 강철의 새들이 마치 굶주린 독수리 떼처럼 먹잇감을 향해 강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빨리. 김종필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그녀가 전화를 끊은 지 이제 겨우 10분 남짓일 뿐이었다. 헬리콥터들이 연병장 상공에 도착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리온 헬기에서는 검은색 점퍼에 국방부 특별수사팀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로프를 타고 연병장으로 순식간에 강화했다. 그들은 착지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대 본부와 각 중대 막사를 향해 흩어졌다. 그리고 블랙호크 헬기에서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전투복과 방탄 장비로 무장하고 얼굴에는 복면을 쓴 채 오직 살기 어린 두 눈만이 빛나고 있는 군인들. 그들의 손에는 최신형 KE-11 소총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 병기의 그것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그들이었다. 그들은 연병장에 내리자마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부대의 모든 출입구와 주요 길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봉쇄했다. 연대 위병소는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갔고 부대의 모든 통신망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이제 이 부대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부대 전체가 아비규환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헬기 소리와 완전 무장한 특임대의 등장에 영내에 있던 모든 장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당직 사령이 상황을 파악하려 달려나왔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707 대원의 차가운 총구뿐이었다. 국방부 직권에 따른 특별 감찰 활동 중이다. 모든 병력은 현 위치에서 대기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적으로 간주하여 즉각 사살한다. 이 모든 광경을 김종필과 김민석은 면회실 창문을 통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왕국이, 자신들의 성이 외부에서 온 압도적인 힘 앞에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김종필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떨어졌다. 철컥. 그의 마지막 저항 의지가 꺾이는 소리였다. 잠시 후 면회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는 박철진 부과장을 선두로 한 수사팀과 707 중대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과 엉망이 된 면회실, 그리고 하얗게 질린 두 부자를 보고는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박철진 부과장은 이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망이 된 모습을 보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놈들이 감히. 나는 괜찮다. 이서현은 그의 말을 막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김종필과 김민석을 가리켰다. 저 두 사람,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 3명 전원 체포해서 특별 격리실에 수감하도록.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 접견도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금지다. 알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즉시 움직여 5명의 손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장교나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거대한 정의의 폭풍에 휩쓸린 이름 없는 죄수들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이서연은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모든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진우야. 누나의 목소리에 그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동생의 머리에 붙은 바바를 조용히 떼어주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려 왔던 진우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누나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우는 동생을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대한 정의의 폭풍을 차갑게 그리고 아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독수리 연대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놓인 난파선과도 같았다. 부대의 모든 출입구는 검은 복면을 쓴 707 특임대 대원들에 의해 완벽하게 봉쇄되었고, 연대 본부 건물은 국방부 특별수사팀의 임시 지휘 통제소로 변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신으로 군림하던 김종필 연대장과 그의 아들 김민석 준이는 이제 차가운 철창이 쳐진 임시 유치장의 죄수번호로 불리고 있었다. 하룻밤 사이에 왕국은 무너졌고 왕과 왕자는 죄수가 되었다. 하지만 왕국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 왕국을 지탱하던 공포의 그림자까지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니었다. 연병장과 생활관에 대기하고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여전히 불안과 혼란 속에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엄청난 광경을 목격했지만 지난 수년 동안 그들의 뼈와 살에 새겨진 공포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쇼라면, 만약 김종필 연대장이 다시 복귀한다면 지금 여기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서연 소장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해자의 처벌 이후에 찾아올 보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왔다. 공포에 잠식된 영혼은 설령 감옥의 문이 열려 있다 해도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하는 법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정말 안전하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동생 이진우를 찾았다. 그는 의무대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였다. 육체적인 상처는 심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깊은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누나가 별 2개짜리 장군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체포되었다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닌 오직 하나뿐인 누나의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야, 이제 정말 괜찮아. 아무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못해. 내가 약속할게. 누나, 이게 다 진짜야? 꿈이 아니야? 응, 진짜야. 그리고 이제 네가 도와줘야 할 일이 있어. 그녀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처럼, 아니 너보다 더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다른 전우들이 있어. 그들은 지금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야. 네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돼. 할 수 있겠니? 진우는 망설였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골마 터진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누나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자신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는 침묵의 공범이 되기를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했다. 이진우 이병의 증언은 굳게 닫혀있던 댐의 수문을 연 첫 번째 물줄기와도 같았다. 수사팀은 연대 대강당에 임시 진술 녹화실을 설치했다. 이서연은 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직접 챙겼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절대로 강압적인 질문이나 유도 신문을 하지 말 것을 엄격하게 지시했다. 카메라 앞에서 이진우는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점차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 자대에 배치받은 날부터 시작된 김민석 준이의 이유 없는 괴롭힘, 사소한 트집을 잡아 자행된 폭언과 얼차려, 야간에 창고 뒤로 불려나가 당했던 구타, 동기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과정, 그리고 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부모님께 돈을 붙여달라고 말해야만 했던 그 굴욕적인 순간까지. 그의 증언은 한 편의 처절한 기록 영화와도 같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진우의 증언 녹화 영상을 부대 전체 생활관에 설치된 TV를 통해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이서연의 아이디어였다. 다른 병사들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진실을 말해도 안전하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심리전이었다. 생활관 TV 화면에 이진우의 얼굴이 나타나자 병사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질수록 생활관을 가득 채웠던 소음은 점차 잦아들고 이내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병사들은 TV 화면 속에서 울먹이며 진실을 토해내는 동료의 모습을 보며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깊은 동질감과 슬픔을 느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이내 이 모든 것을 만든 자들을 향한 거대한 분노로 바뀌어갔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어. 저 녀석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 우리는 왜 지금까지 침묵해야만 했을까? 이진우의 눈물은 그들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다. 방송이 끝난 직후 기적이 일어났다. 1명, 2명 병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생활관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수사팀이 마련한 임시 신고센터였다. 처음에는 몇몇 용기 있는 병사들로 시작된 그 행렬은 순식간에 수십, 수백 명으로 불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진실의 강물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독수리 연대는 거대한 고해성사의 장으로 변했다. 병사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증언들은 수사팀의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경악하게 할 만큼 끔찍하고 추악했다. 한 병사는 김민석 준이가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뺏어서는 생활관 동기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음담패설을 하며 모욕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분을 참지 못해 항의하자 그는 상관 모독이라는 죄목을 붙여 영창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병사는 연대장 김종필 대령의 관사 이삿짐을 나르는데 강제로 동원되었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노역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실수로 화분 하나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김종필 대령에게 직접 뺨을 맞고 내놓은 부모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가르쳤냐는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들어야만 했다. 부대 발전기금의 실체는 더욱 추악했다. 병사들의 부모님에게서 거두어들인 돈은 단 한 푼도 부대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 장부를 추적한 결과 그 돈은 모두 김종필 대령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들에게 아첨하던 몇몇 간부들의 유흥비와 뇌물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그들은 병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 부모들의 눈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증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PX에서 물건을 강매하고 돈을 뺏는 행위, 휴가와 외박을 통제하며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심지어는 실탄 사격 훈련장에서 남은 탄피를 몰래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겼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김종필 부자가 다스리던 독수리 연대는 군 부대가 아니라 온갖 범죄가 일상처럼 벌어지는 거대한 마피아 조직이나 다름없었다. 이서현은 밤을 새워가며 모든 증언들을 직접 검토했다. 보고서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는 분노했다.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찾아온 이곳이 어떻게 이토록 썩어 문드러진 지옥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그녀는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군을 책임지는 장성으로서 참을 수 없는 책임감과 분노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임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는 김종필 대령과 김민석 준이를 직접 찾아갔다. 두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어제 오만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감과 절망에 찌든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이서연이 나타나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철창 뒤로 물러섰다. 이서현은 아무 말 없이 그들 앞으로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서류 뭉치를 던졌다. 그것은 지난밤 사이 병사들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그들의 범죄 기록이었다. 읽어봐라. 그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강철 군기와 지휘관의 권위라는 이름 아래 이 젊은 영혼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라. 김종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자신에게 뺨을 맞았던 병사의 증언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황급히 다음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또 다른 병사의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넘겼지만 페이지가 넘어가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신들의 죄목이 빼곡하게 적힌 지옥의 두루마리 같았다. 마침내 김종필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철창을 붙잡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님. 그의 옆에서 김민석 역시 하얗게 질린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서현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나 연민이 아닌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용서? 그 말은 너희들에게 청춘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힌 저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 가서 해라. 법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두 부자의 절규와 같은 울음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죄의 왕국은 마침내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진실의 무게 앞에서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폭력도 한낱 먼지에 불과했다. 독수리 연대에서 터져나온 진실의 급류는 더 이상 한 부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둑을 무너뜨린 거대한 강물처럼 군의 폐쇄적인 철조망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이서현 소장이 이끄는 국방부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중간조사 보고서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국방부 수뇌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군 간부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폐쇄성을 악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왕국의 실체였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방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를 선택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독수리 연대에서 벌어진 모든 인권 유린 및 비리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서현 소장의 이름과 그녀의 활약상이 언론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된 것도 바로 이때였다. 얼굴 없는 정의의 여신, 잠자는 군의 양심을 깨우다. 특전사 출신 여성 장군,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무너뜨리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에 열광했고 그녀는 순식간에 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사회적 관심 속에서 김종필 부자와 그 하수인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은 군사법원 역사상 유례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에 완전히 공개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법정은 매일같이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재판의 모든 과정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김종필과 김민석,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동조했던 박중희를 비롯한 여러 간부들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한때는 위풍당당했던 그들의 군복은 벗겨지고 죄수번호가 새겨진 수의가 그들의 현재 위치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피해 병사들이 증인석에 섰다. 처음에는 카메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증언하기를 두려워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진우 이병을 시작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꿋꿋하게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한 병사는 눈물을 흘리며 김민석 준위에게 상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휴가도 나가지 못하고 부대 내에서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해야 했던 과거를 털어놓았다. 또 다른 병사는 김종필 대령의 이삿짐을 나르다 허리를 다쳤지만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도 받지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전파를 탈 때마다 법정은 분노와 탄식으로 술렁였고 TV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군대 인권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라는 청원이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종필과 김민석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려 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엄격한 군기 확립을 위한 과정에서 빚어진 일부의 실수라거나 피해자들의 과장된 진술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었다. 하지만 수사팀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들이 병사들의 부모와 나눈 협박성 통화 녹음, 부대 발전 기금이 유흥비로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 그리고 이서연 소장이 직접 확보한 면회실에서의 폭행과 모욕 장면이 담긴 영상 파일까지. 그들의 모든 변명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 앞에서 힘을 잃었다. 특히 이서연 소장이 증인석에 선 날은 재판의 하이라이트였다. 그녀는 소장 계급장이 빛나는 정복을 입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논리 정연하게 증언했다. 그녀가 김민석 준이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자신과 동생의 머리 위로 음식이 쏟아졌던 그 끔찍했던 순간을 담담하게 진술할 때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피해, 사실 진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군의 환부를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와도 같은 고발이었다. 피고 측 변호사가 그녀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교묘한 질문을 던졌다. 증인은 피고 김민석 준이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동생이 연관된 사건이기에 객관성을 잃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서현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변호인, 나는 이 자리에 이진우 이병의 누나로서 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방부 인권정책과장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군을 책임지는 장성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치고 있는 모든 병사들의 누나이자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동생 한 명이 겪은 고통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내 아들들이 겪어왔을 고통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증언의 사적인 감정은 단 1g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법정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피고 측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길고 길었던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최종 선고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준엄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김종필, 김민석을 포함한 일당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위계 질서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 가혹행위, 금품 갈취, 직권 남용 등을 일삼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근간인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피고인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특히 지휘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 김종필은 자신의 아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가 범죄의 주범으로서 부패의 정점에 있었으며 피고인 김민석은 군 간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품위마저 저버린 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한 병사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쾌락을 즐겼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땅의 군대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법정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피고인 김종필, 전 육군 대령,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파면 및 징역 30년에 처한다. 징역 30년. 사실상의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중형이었다. 김종필의 눈이 뒤집히며 그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피고인 김민석, 전 육군 준위, 직권남용, 특수폭행, 강요, 협박, 상관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파면 및 징역 2시 본연을 선고한다. 김민석은 판결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의 이성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된 듯했다. 박중희를 포함한 나머지 공범들 역시 각각 징역 10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그 누구에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정의로운 심판이었다.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다. 언론은 연일 군대, 인권 문제와 구조적인 부패에 대한 심층 보도를 쏟아냈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군사법 시스템 개혁과 병사 인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독수리 연대의 비극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든 고통스러운 진통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악과 맞섰던 한 사람, 정의의 여신 이서현이 있었다. 김종필 부자의 범죄 왕국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진 후 군에는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라 불릴 만한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독수리 연대의 비극은 더 이상 쉬쉬하고 덮을 수 없는 군 전체가 안고 있던 골마 터진 환부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적 분노와 개혁 요구에 직면한 국방부는 이서연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국방인권 증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녀에게는 군 내부의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이서연 소장은 잠자는 시간마저 쪼개가며 개혁 작업에 매달렸다. 그녀는 탁상 공론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전국의 최전방 GOP부터 후방의 작은 부대까지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장성들과의 회의실보다 사병들의 생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병사들과 똑같이 식판에 밥을 받아 식사를 하고 그들의 낡은 침상에 앉아 그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병사들도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가 추진한 개혁의 핵심은 소통과 시스템이었다. 가장 먼저 기존의 유명무실했던 소원수리 제도는 폐지되었다. 대신 국방부 인권정책과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익명의 사이버 신고 시스템, 정의의 방패한 라인이 개설되었다. 이제 병사들은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스템은 이서연 소장이 직접 관리했으며 접수된 모든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조사가 착수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또한 모든 부대에 민간 전문 상담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었다. 병사들은 군 간부가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자신의 고민과 고충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군의 폐쇄성을 깨고 외부의 건강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간부 선발 및 교육 시스템 역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더 이상 전투 능력이나 학력만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아니었다. 인권 감수성, 리더십, 그리고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김종필과 같은 괴물이 다시는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화벽이 세워진 것이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개혁은 군 내부의 뿌리 깊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일부 보수적인 지휘관들은 군기가 해이해진다거나 군대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서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반대파들을 직접 만나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때로는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신임을 등에 업고 단호하게 밀어붙였다. 그녀에게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영달이 아닌 수십만 젊은이들의 미래와 이 나라 군의 명운을 걸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병역 내 폭행, 가혹행위 신고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병사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부모들의 걱정은 줄어들었다. 군대는 더 이상 끌려가는 곳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점차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닌 한 명의 유능한 군인으로 성장한 이진우가 있었다. 사건 이후 이진우는 심리치료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가졌다. 누나와 국방부의 보호 아래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위협에도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나약하고 소심했던 자신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강인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부대로 복귀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동기나 후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나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새로 도입된 인권보호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훈련에도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여 부대 내에서 가장 뛰어난 특급 전사로 선발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는 독수리 연대에 살아있는 희망이자 긍정적인 변화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은 어느 맑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군 인권 증진을 위한 공개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언론인들이 군 개혁의 성과와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자로 대한민국 육군소장 이서연이 단상 위에 올라섰다. 그녀는 별 2개가 빛나는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위장 신분의 평범함이나 범죄자들을 대하던 냉혹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따뜻하고 강인한 리더십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과 진심은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모든 이의 심장에 직접 전달되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명의 장군이 아닌 군복을 입은 동생을 둔 한 명의 어머니이자 누나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제 2등병이 아닌 1병 계급장을 단 이진우였다. 그는 누나의 부름에 휴가를 내어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자랑스럽고 벅찬 눈빛으로 단상 위에 자신의 누나를, 자신의 영웅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서연은 동생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낸 후 다시 청중을 향해 말을 이었다. 우리의 아들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가장 빛나는 청춘을 기꺼이 바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군이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수치와 폭력의 낙인이 아닌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나약했던 청년이 강인한 시민으로 책임감 있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 위대한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을 소모품이 아닌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형제,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그 자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우리 군 전체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우리의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호소했다. 저는 제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그리고 제 모든 것을 바쳐 다시는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만들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들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명예로운 군복을 입고 자랑스럽게 조국을 수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사건의 완벽한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서곡이었다. 한 사람의 동생을 지키려 했던 작은 행동은 군 전체의 인권을 구한 거대한 혁명이 되었습니다. 이서현 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진우는 없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어줄 이서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